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잡스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획을 그어주는 인물들이 있죠. 맞아요. 빌 게이츠 이후에 스티브 잡스 이후에 요즘은 일론 머스크 시대구나. 맞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주식을 살 걸 그랬나?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책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인정한 공식 전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공신력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회비까지 지키면서 그 출간 그런 것까지도 필요한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게 반증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되게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예.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좋은 점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굉장히 치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 책을 좀 번역하시면서 좀 가장 놀라웠던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치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그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작년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그런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 에롤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와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부인이죠. 이혼을 하고 결혼을 또 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시집 올 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자나라는 아이인데. 자나. 그러면 에론 머스크의 의붓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동생 킴벌이나 또는 그 여동생 토스카, 이 친구들은 그 의붓 여동생을 친 동생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인근 거리에 산 적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LA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살게 해줘요. 남아공에서 온 거죠. 네, 온 거죠. 예, 잠깐 왔을 때 좀 네. 아예 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등교도 시켜주고 차로 태워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론 머스크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근데 그 에론 머스크가 그 자나라는 의붓 딸이 30살이 됐을 때 임신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애를 낳고. 그 전에도 어차피 그닥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부모니까 챙기고 아버지니까 챙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일론 형제들, 남매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깁니다. 네. 킴벌이 선언하죠. 어머니. 당신은 아웃이다. 킴벌은 동생. 예. 맞아요. 그게 저도 좀 재밌다기보다는 놀랍다. 와, 그걸 책에다 실은 거군요. 네. 와. 그 에롤은 또 나름의 논리를 펴요. 그건 좀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요. 아, 진짜요? 네, 한 명 또 더 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 일론의 아버지가 그렇게 좀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환상을 좀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름의 논리를 펴니다. 나름의 논리는 제가 이거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책에서 책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또 한 가지 역시 이제 치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치부와 관련된 게 이런 것까지 나와? 하면서 놀라게 되죠. 이것도 역시 뭐 또 무슨 매체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네. 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었대요. 보도가 됐을 때도.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 소유의 비행기가 있는데 제트기죠. 그거 타고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트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개인 제트기니까 그 이상한 짓을 요구해서 했다. 그 흔히 말하는 뭐 유사 성행위. 그게 나중에 그 여승무원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언론사에 제보해서 언론사에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또 확인 전화를 하죠. 그 머스크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했는데 그 파장이 나중에 또 이제 문서가 또 있어요.
그 승무원의 퇴직금이 25만 달러가 지불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서가 남거든요. 예. 보도 내용은 여승무원이 말을 좋아한대요. 조랑말. 뭐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말을 사줄 테니까 덮어달라. 해달라. 아니 비행기 안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말을 사주는 거다. 그 나중에 그 파장이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농담을 한마디 합니다. 그 농담이 또 나름 흥미롭습니다. 예. 역시 좀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그런 거를 책에다 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상상할 수 없는 회장님의 자서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좀 뒷부분에 나오는가 봐요. 제가 앞에 그래도 한 2분의 1, 3분의 2 정도는 읽었는데 곧 나올 때가 됐네요. 곧 나올 때가 되는 거군요. 네, 좀 지나서.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초반에 읽었을 때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일론 머스크가 자라난 환경도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진짜 실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목격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또 트라우마로 남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감정을 약간 차단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거나 막 그런 것들도 막 묘사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런 혁신가가 됐을까 그런 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 외에 네. 반대 측면에 남다른 면모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번역 과정에서 수시로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진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놀라움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이제 기업이나 이런 혁신 사업 이런 쪽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쪽으로 어둡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애도 많고. 예. 네. 아버지의 성격이 막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심리학 책 같기도 하고 정신분석학 이런 느낌도 나고 사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뭐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규정짓기가 힘들죠. 네.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마련이죠. 다만 이제 사람이 어느 측면이 강하느냐 네. 뭐 이런 면인데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많은 면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거 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렇게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책을 통해서만 진짜 이 책을 통해서만 언론도 안 될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우리나라 회장님들의 자서전 뭐 유명한 스타분들의 그런 것도 많이 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평전이나 뭐 자서전이나 회고록 맞아요. 근데 이런 거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좀 어디서 벌어지는 것 같으세요? 책이 출간된 이후로 네. 지난주에 제가 쭉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번역자로서 관심이 있으니까 네. 각 언론사들의 서평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고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엊그저께 나온 조선일보의 서평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뤄요. 왜 우리나라의 평전과 서구의 평전은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인물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일종의 평전을 씁니다. 그 회고록도 그렇고 네. 보니 그런데 서구는 그 인물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다르니까 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제가 네. 사실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네. 민음사에 옛날에 스티브 잡스는 출판사입니다. 예. 그쪽하고 저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네. 내년에 제러미 립킨 신간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미리 계약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거 담당자가 이제 민음사의 그 김윤지라는 팀장인데 그 친구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롭게. 저도 같은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평전이나 회고록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가 저널리즘이다. 그러니까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쓰는 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타임지 편집장 출신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쓰는 거죠. 또 막 무슨 BBC 회장인가 막 그런 CNN. CNN. 예, CNN 회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걸 쓸 때의 전제 조건이 겁니다. 내가 미착 취재를 한다. 당신하고 붙어 다닌다. 뭐 심지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난 옆에 앉아 있을 거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음. 이 전기에 예. 원고는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머스크가 없는 자리에서 그 퀸 샤도웰이라고 그 테슬라의 또 사장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네. 머스크를 좀 잘 다룹니다. 자기 보스지만 네. 그래도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잘 다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요. 아까 저건 너무 심하게 대한 게 아니냐 직원들한테. 이 저자도. 그리고 나중에 그 직원들도 또 추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직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가. 1년 후에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때 심정은 어땠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이 취재해서 그 전기를 쓸 때도 그때도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원고는 안 보여준다. 결국은 못 봤죠. 잡스는 보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그보다는 이제 죽어서 출간 전에 맞아요. 그런 그 객관성을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온 21세기 북스의 또 담당 팀장이 있어요. 이리연 씨라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나의 그 치부를 나의 부끄러운 일은 남이 알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수치심 문화.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내가 밝히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신은 알고 계시다. 이 기독교적 원죄 문화죠. 이게 바탕이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 거죠. 와 그렇구나. 우리는 수치스러우면 아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목숨도 끊는데 여기는 어차피 신도 알고 계신 거 나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도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뭐 있지 않겠냐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인간 아니냐.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외국의 자서전들을 읽을 때 느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사람이구나.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는 뭐 성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외국의 그 자서전, 네. 자서전도 자서전이고 평전, 네, 평전. 그 전기요, 그러니까 전문 작가들이 취재해서 쓰고 하는 거. 뭐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 관련 또 빌 게이츠와 같이 창업했던 폴 앨런 또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 아마존, 네, 아마존 또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세르게이 그 제가 번역한 책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애플의 뭐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근데 이 스티브 잡스하고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일론 머스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전기나 평전이 제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네. 그 정도 미착 취재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어떤 계산된 그렇구나.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좀 결점도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좀 덜 드러낸다. 그리고 약간은 좀 포장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거기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은 다르다. 일론 머스크랑 다르다. 예.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쓰는 거와는 다르다. 야, 그렇구나. 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최고네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외신에 나온 일론 머스크랑
확실히 이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 이 두 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새로 알게 되고 심지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테슬라 주식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넘사벽이라서 그거 추천합니다. 뭔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으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번역가님께서도 일론에 대한 생각이 좀 뭐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음, 어떤 확고한 뭐 이렇게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많이 알게 됐다. 매우 많이 알게 됐죠. 이게 번역하면 그 원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럼요. 아이작슨 이분도 뭐 글을 잘 쓰시니까 그러겠지만 이렇게 막 넘나들기 때문에 시점을 그래서 이 팩트 확인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놓치면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고 그렇죠. 어떤 게 뒤고 그런 것들을 다 그 본인은 알면서 던져놓은 글도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우리말은 그런 거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뒤져보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번역에만 매달린 날이 꽤 돼요. 물론 이제 며칠에 한 번씩은 쉬기도 했죠. 뭐 그거에만 매달리면 병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출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번역에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그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 약간 그 신체에도 변화가 와요. 이렇게 살이 찌고 먹는 힘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뿌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시 이제 빼야 되는데 먹으면서 그 먹는 힘으로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간 앉아 있으면 말을 하지 말고 장기간 앉아 있으면 알죠. 예. 그런 고통도 좀 따르고 그런 게 이제 동시출간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죠. 근데 제가 그런 동시출간 책을 많이 했어요. 비교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동시출간 작업에 특화된 번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출판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시출간할 일 있으면 저를 또 찾아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진짜 책이 술술 넘어가고 저 진짜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뭐 그게 어린 시절부터 한번 중요한 점들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태어나서 자란 17살 때까지 생활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때 당시에 70년대하고 80년대까지가 되겠죠.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이 통치하던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부림이나 총기 난사 같은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근데 조용히 머스크나 그 형제들 또 머스크의 사촌들도 나와요. 조용히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노는 스타일이 아니고 무슨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공연이나 요하네스버그에서 공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구경 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폭력적인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니까 당연히 아들로서는 무섭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방법,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익혀야. 왜 그러냐면 또 어렸을 때 그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생존 캠프, 야생 캠프요. 근데 그런 데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걸 또 막 사회가 거치다 보니까 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리 체험을 시키는 건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 캠프 참가한 학생들한테 배고픔을 나눠주고 서로 뺏어 먹는 게 허용되잖아요. 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머스크는 어렸을 때 사실 나중에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그거 최고의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사회성 결여. 그러니까 분위기 잘 못 맞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구는 작고 맨날 쥐어 터지는. 쥐어터지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이고 음. 학교에서도 실로 크게 한번 맞아서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는 누구랑 말다툼이나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당연히 안 드니까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떼거리들이 쉬는 시간에 몰려와가지고 발로 차고 계단에서 밀고 주먹질하고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증언에 의하면은 얼굴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오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또 세워놓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물론 속상한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근데 그걸 1시간 넘게 세워놓고 바보 머저리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 나름의 또 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전형적으로 치킬 앤 하이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대요. 언제 어떻게 기분이 변할지 모르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종의 정서적 학대까지 그 신체적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수시로 받으니까 정서적 학대를 받으니까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분출하면 안 되니까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감 능력이나 교감 능력도 발달하지 않게 되겠죠. 대신에 그게 일면 또 도움이 된 부분은 고통과 위험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계속 올라갔다. 그러니까 막 사업도 더 리스크 있게 막 하게 되는 거고. 네, 리스크를 사랑한다고 하죠. 리스크를 사랑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아이가 밖에 나가면 싸워서 맞기 쓰고 또 친구도 없고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책에 빠집니다. 책, 독서. 네. 이게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이 나중에 머스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요.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이 그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탐독한 걸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거의 영향과 관련해서 세 권이 언급되는데요. 한 권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이게 달의 식민지 건설하는 얘기예요. 징벌적인 얘기. 뭐냐면 이제 그 범죄자들을 달로 보내는 겁니다. 수용 시설을.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관리를 AI 컴퓨터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인간에게 이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논리.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향을 굉장히 미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삭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제가 이게 모르는 책이라서 그래요. 네. 그거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거는 더글러스 애담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거 번역돼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 번역 제목이 그겁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네. 저는 물론 못 읽어봤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우주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그 재밌는 지문이 나와요. 머스크가 여기서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유머 감각까지 익히게 됐다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등장인물들이 외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슈퍼컴퓨터에 모종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또 답을 내놓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명의식 같은 거를 키우게 되고 뭐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가 이제 10대 시절이면 우리 뭐 다 사실은 저는 뭐 중학교 다닐 때 뭐 저기 옛날 홍콩 영화 액션 영화 보면 밖에 그쵸. 집에 와서 영웅본색. 네, 발 뻗고 손 뻗고 네. 다 영웅놀이 하잖아요. 네. 네, 또 슈퍼히어로가 되는 꿈도 꿔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10대 시절의 어떤 몽상으로 끝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구체화돼서 그걸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점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점이죠. 실제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맞아요. 지금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든 우주를 여행하는 다행성종으로 만든다는 나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전기 자동차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 미래로 옮겨와서 기후 변화 문제를 맞아요. 그게 다 화석 연료 때문이니까요. 기후 변화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인공지능 계속 주장합니다. 인공지능 통제해야 된다. 인류한테 이롭게 그 발전하도록 해야지. 단언합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대 위협은 인공지능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네.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이제 바로 테슬라가 우리 인류 문명을 청정 에너지의 시대로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런 테슬라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거의 뭐 사실은 망한다고 봐야 그러니까요. 와. 되는 상황인데 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투자 그거 받고. 그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 또 말씀드리려면 또 맞아요. 한 2시간 걸리니까 네. 자전 엄청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맞아요. 그걸 이겨내서 그 이겨내는 방법 재밌지 않습니까? 주당 5,000대를 생산해야 회사가 살아납니다. 근데 현재 조립 라인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6월 말까지 조립 라인을 따로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걸 짓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읽으셨어요 그 부분? 아니 어떻게 한 거죠? 그 캘리포니아 법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법에는 주유소 같은 데서 자 조립 라인을 새로 설치를 하려면은 건물이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 없이 주유소 같은 데서 정비용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퀴도 갈아주고 진짜요? 오일도 갈아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네. 공장 옆에다가 텐트를 쳐요. 축구장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조립 라인을 깝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기울여가지고 부품 밀어가면서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내고 난 다음에 테슬라를 상장을 하죠. 기업 공개를 합니다. IPO를. 그 상장에 성공하고 당연히 그리고 돌아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외칩니다. 영어로는 그거겠죠. F워드겠죠. 근데 전 번역을 그렇게 하죠. 연 먹어라 석유. 석유는 가라. 이제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왔다. 그런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저는 또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테슬라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 X를 먼저 세우고 나서 테슬라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와 진짜 이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우주를 가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팔 매각한 다음에 그걸 또 거의 전 재산을 다 건 거잖아요 우주에. 예, 조금 자기 쓸 거 남겨놓고. 좀 숨겨놓은 거고. 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거기에 되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미션에 인류를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천착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없으면 그 직원들이 그 근무 환경을 견디내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대기업 회장님이 아까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갑부예요. 근데 또 산하에 몇 개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머스크는 거기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나름대로 정한 다음에 서지를 발동해요. 그러니까 서지는 급증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급격히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몰아치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서지가 발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무엇을 그때까지 완성하라. 그것이 그때까지 완성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그 시점까지 완성하는 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지 자체가 다시 말해서 분위기 쇄신 뭔가를 해낸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을 같이 뭉쳐서 해낸다는 걸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조직에 그게 필요하니까 닥달할 수도 있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같이 해요. 24시간 상주합니다. 공장 바닥에서 자고 야. 뭐 공장 옥상에서 올라가 자고 네.
뭐 저기 건물 예를 들면 나중에 트위터에서는 건물 한 층에 카우치에서 잡니다 그냥. 거기 일어나서 옆에서 콘프레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회의하고 그런 서지만 발동이 되면 상당수 직원이 그만둬요.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오너가 그런 식의 진정성을 보이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뤄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로 못할 것 같던 것을 해냈을 때 어떤 보람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런 그런 식의 직원 얘기들도 나옵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다시 찾아오는 직원도 있어요. 예. 여기서 느끼던 그 어떤 성취감 내지는 이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다른 건 너무 심심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직원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강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그 일론이 진짜 잠을 못 자고 막 혼자 막 구토도 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은 어떻게 보면 말똥말똥한데 몸이 못 견뎌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정신은 견뎌내는데 몸은 못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고통 참고 이겨내는 법. 정신적으로. 그렇죠. 몸은 못 견뎌도.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성과들 다시 한번 책으로 꼭 한번 그 디테일들 한번 확인하신다면 엄청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가족 관계, 복잡한 여자 관계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자식이 10명이더라고요. 예. 복잡하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식은 사실은 11명을 낳는데 11명. 예, 첫째 아이가 맞아요. 예, 영아 돌연사 증후군인가?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생후 얼마 후에 사망을 하고 그게 머스크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둘째, 셋째를 쌍둥이를 낳는데 첫 번째 부인이 낳죠. 그게 이제 그리핀이라는 애하고 자비에라는 남자 쌍둥이인데 자비에가 이제 2020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하죠. 그 자비에가 본인은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을 아버지한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증오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석은 그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 거라고 하는데 원인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그리핀이라는 친구가 이제 장남인 셈이고요. 자비에는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머스크라는 성을 버리면서 법원에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쨌든 생물학자 아버지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새 쌍둥이 또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인과의.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6명을 낳는데 첫 아이는 이제 사망을 했고 5아이가 남은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라임스하고 사귀면서 X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X-A12예요. 기호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로마자 같네. 책에다가 그래서 요건 그대로 그냥 안 옮기고 요거 좀 보시라고 글자를 봐야지. 그 제일 애정하는 아들이 되죠. X가. 그래요. 그래서 X라 했구나. 그래서 X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X를 되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맞아요. X.com, SpaceX, 맞아요. X.AI, AI 트위터도 X로 바꾸고. 그러니까 트위터도 X로 바꾸고 결정적이죠. 그게. X.com 시절에 그 꿈꿨던 거를 트위터로 재현하려고 이루려고 트위터로 완성하려고 그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X로 바뀌고 저는 좀 덜 걱정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상당히 충동적이고 또 변덕스럽다는 점이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부각되는데요.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우리 얼마 전 영화에 나왔던 그 유행어처럼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임스하고 또 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본질 일사가의견 쌍둥이 체외 수정이에요. 체외 수정. 중요한 부분이 체외 수정이죠. 그리고 엑사 또 테크노 메카니쿠스 그라임스하고 대리모를 통해서도 났고 네. 뭐 어떤 시험관 시술로도 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왜 정리하고 있는지 이걸 저는 그렇구나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중요한 사실은 마구 애정 행각을 벌이다 보니까 자식이 많아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출산율 저하 현상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미래,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언행이 좀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자도 주고 심지어 이제 여동생 토스카도 결혼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권유를 해서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애를 낳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실제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 동생도. 그거 가지고 이제 농담도 해요. 어떤 자동차 회사 또 신생 회사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회사 몇 대 못 팔았거든요. 올해 내가 낳은 애들보다 덜 팔았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농담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점을 자꾸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실제로 한 얘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야 된다. 그래 인류가 발전할 거 아니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책에 이 관계가 묘사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그러면 책에 또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악마 모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마 모드가 단어 자체만 보면 굉장히 뭔가 회사의 임직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혁신을 테슬라, 뭐 스페이스X의 업적을 이뤄낸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시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지 발동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말을 밀어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킬과 하이드 같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싫어하면서도 아들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아버지를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네. 어머니가 그럽니다. 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고. 네. 그럴 때 보면 그래서 치키가 하이드가 뭐 그런 대립된 감정이잖아요. 물론 하이드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그 인물이지만 등장인물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만은 그럴 때는 정말 냉혈한이 되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둠에서 밝음에서 어둠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면서 저자도 그런 표현했습니다. 딱 넘어가는 순간이 보인대요. 분위기가 쫙 느껴진대요. 그러면 그 회의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인가 임직원들도 감지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순간에서 거기서는 거부하면 안 돼요. 토달면 안 돼. 거기서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받을 것이오 라는 말. 뭐 트럼프는 넌 잘렸어 이 말을 쓴다면 머스크는 내가 보기에는 사직서를 받을 것이오를 종종 쓰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갈 때 홍해의 바다 갈라지듯이 직원들이 피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머스크는 그런 그 직원들이 일하는 공장 현장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조립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공간 사무실은 자주 가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작업자들이 와도 왔니 뭐 갔니 신경도 안 쓰대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 한대요. 워낙 자주 오니까. 그러다 말 걸면 이제 그때 대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그런 묘사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군요. 그러면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자주 간다. 야, 그러네요. 가서 뭐 이 나사는 이건 왜 여기다
3개씩 박는 거야. 예. 2개면 되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이제 부품도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진짜 제가 일렀을 때 다들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 아주 바보지수란 말 나오죠. 바보지수. 원재자의 가격과 나중에 제품의 차이가 예. 크면 클수록 바보지수가 높은 거예요. 아. 이 바보지수를 낮추는 게 어. 밖에서 조달하던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 내부에서 맞아요. 만들죠. 그 흔히 우주 산업 쪽에서는 뭐 우주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면 뭐 대단한 다 이건 뭐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야, 그 우리 집 그 화장실 그 경첩하고 비슷한 거야. 어. 그렇게 만들어. 오븐에 뭐 이거랑 비슷한 거야. 네. 뭐 이거랑 비슷한 거야. 저거랑 비슷한 거. 저걸로 만들면 돼. 어. 가격 그럼 100분의 1이야. 뭐 10분의 1이야. 맞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쪽 공학적으로 밝아요. 맞아요. 기본 과학하고 공학하고. 본인이 로켓을 만들 때 실제로 이렇게 처음엔 로켓을 사러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러시아도 가고. 근데 로켓을 만든다는 생각에 들어갔을 때 모든 서적을 구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그 전문가들한테 맞아요. 당신이 쓰던 매뉴얼 같은 거 좀 손때 묻은 책 같은 것도 빌려서 탐독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원가 계산해서 쭉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아니까 하는 거죠. 아니까. 네.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과학이나 공학에 대한 그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지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테슬라도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가 CEO고 대표로서 이게 인식이 되지만 처음에는 또 대표를 맡지 않으려고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격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러면서 이 통제권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 하나를 꼽으라면 통제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권력을 나누지 못하는 거죠. 나눌 줄 모르는, 나누길 싫어하는, 자기가 통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악하게 되죠. 테슬라. 그래서 그 번역가님께서 이제 이 책 거의 뭐 한 7, 800페이지 거의 뭐 엄청 두꺼운 책인데 이거 다 보시면서 혹시 이건 참 진짜 일론 머스크 인정해야 된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라면 절대 못했을 만한 선택을 했다. 혹시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지 그 부분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대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재투자.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 그 제 대표적인 부분이 재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00억을 벌었어요. 전 뭘 해도 100억만 쓸 것 같아요. 뭘 다시 하더라도. 근데 그런 올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또 몰빵하잖아요. 네. 뭔가 또 이루기 위해서. 네. 이걸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트위터 인수예요. 그때 이제 스톡 옵션을 또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현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회사의 그 일종의 그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보유 주식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현금이 손에 들어왔고 많은 엄청난 양의. 그럼 저라면 트위터를 왜 인수를 하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거든요. 고치려고. 그게 올해 인물이 된 해 다음 해예요. 이때는 그때부터예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그 조직을 그 트위터로 완전히 바꾼 그런 그 험난한 과정. 그럼 또 서지 같은 거 해야 되고 거기 가서 24시간 상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왜 하고 싶을까요? 그 나이에 네. 다 이뤄놓고 빌 게이츠가 취한 행보를 취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그렇죠. 경영권을 놓고 자선 그러면서 사업하고. 자선 사업하면 이제 멋진 행사에만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닌 건지 음, 아니면 계속 그럴 건지. 음, 사실은 월터 아이작스는 그 다른 쪽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계속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트위터 부분은 저라면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트위터의 그 개조 혁신은 머스크의 장점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머스크는 제조업에 강한 사람이지 트위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비스업? 예, 일종의. 센스, 예. 커뮤니케이션. 예.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이과 성향의 학생이 문과대를 지원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거기는 이렇게 감정적인 교감, 인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엑스다크화 하려고. 그러니까 트위터를 단순히 그런 소셜 네트워크 차원을 넘어서서 금융 플랫폼과 결합해서 종합적인 어떤 사회 전반 생활의 솔루션으로 네. 제시할 그런 계획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혹자들은 그 AI 그 자동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깨달은 부수적인 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깨달은 부수적인 이점. 그렇구나. 그때 트위터를 인수할 때는 그거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단지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가서 저거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인수한 날 바로 상장 폐지 시켜버리잖아요.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시켜버리잖아요. 상장 기업은 인수한 날 도장 찍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내용도 나름대로 좀 무자비하긴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거기 그 임직원들 스톡 옵션 행사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런 완전 진짜 엄청난 이 평전, 유일한 그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평전을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워지셨을 것 같은데, 뉴스 미디어를 보면은 또 되게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소식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뭐 오늘도 막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엄청난 뉴스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들이 좀 오류 또는 그 잘못된 해석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그 시본 질리서우 관계, 쌍둥이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출됐을 때, 왜냐면 이제 성을 바꿔서 법원에 등록하면서 머스크의 성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의 임직원은 하고 연인 관계다, 15살 차이 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게 이제 상장 기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너와, 그러니까 대주주와 임원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간에 연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질리스가 부인해요. 그리고 실제로 쌍둥이를 낳은 것도 정작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본 지리스라는 여성도 굉장히 똑똑한 그 벤처 투자자 겸 일종의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된다. 시본 지리스는 비혼주의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를 낳아야 된다면 뭐 모르는 사람의 정자보다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정자가 더군다나 머스크의 정자라면. 그리고 어쨌든 시본 지리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우정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가 텍사스로 거주지로 옮기고 질리스가 따라오고 근처로, 그리고 어쨌든 쌍둥이도 낳고, 또 머스크가 자주 가요. 그 집에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연인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단정을 해서 우리는 연인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머스크에 대한 얘기 중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그 루머, 거의 뭐 낭설에 가까운. 네. 여기서 언급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루머들은 제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실 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측면에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상장 기업의 CEO가 그 충동적인 트윗을 올림으로 해서 주가를 급락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변덕스럽고 충동스럽다. 충동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룬 게 조금 퇴색되는 사실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도 저기 궤도의 위성을 쏘아올렸죠. 우리 며칠 동안 좀 그게 빅뉴스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업적이죠.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의 발달에 획기적인 그런 업적인데요. 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는 수시로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수천 개 올려놨습니다. 그 스타링크 맞아요. 통신위성 말이에요. 네. 어떨 때는 막 주 단위로 올려요. 스페이스X가 팔컨 로켓으로. 지금 하늘에 보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줄 모양으로 쫙 떠 있는 거. 그게 인공 별자리라고 네.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측면.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자료 조사를 할 때 유튜브도 또 궁금해서도 보고 그래? 실제로? 아니 우리는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면 상단 스테이지를 올려보내고 하단 일종의 부스터라고 하는 거죠. 부스터는 그거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거를 재착륙시킨다? 재사용하기 위해서 착륙을 시킨다?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그걸 봤는데 아 이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는 탄성밖에 안 나와요. 너무 멋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대죠. 지상에서 찍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그 부스터에 달려있는 카메라. 올라가서 그 부스터에 달린 카메라가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저 멀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보일 때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나중에 그 엔진에 점화시켜가지고 속도를 늦추면서 쫙 하는 모습은 화성에 갔다 와야 되니까 머스크가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켓이 가서 끝나면 못 오잖아요. 가서 또 써야 되잖아요. 항상 그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항공기처럼 착륙하면 기름 넣고 다시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재착륙을 개발해내는 거. 그런 거 엄청난 엄청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분이 특히 대단하고 그 우리가 아무리 타이핑을 빨리 해도 내 생각을 글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영겁의 시간이 걸리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생각을 바로 입력하면은 그 차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뉴럴링크를 통해서 거기까지 한번 왜 컴퓨터와 뇌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냐면은 그래야 인공지능이 안전해진다는 거죠. 인간의 통제하에 계속 두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그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뉴럴링크에서는 이 신체 장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하게 되고 그래서 앉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반신 불구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성격적이고 막 불같고 변덕스럽고 막
고압적이고. 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많이 중점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룬 성과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네. 아, ANG. 네, ING. 네. 네.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좀 다른 회사의 대표들, 기업가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일정 수준에 오르면 자, 세계 최고 부자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꺾거든요. 음. 일종의 꺾기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아직 일론 머스크가 올라가는 그 성장 곡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선 형태라면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빌 게이츠가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충분한 그리고 사회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자선 사업도 하고 계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제프 베이조스도 그 언론사를 인수해서도 또 객관적으로 보도하게끔 하고.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사명 의식 같은 게 다른 쪽이겠죠. 근데 머스크의 사명은 그보다 더 커서 그런지 네. 아직 진행 중인 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게 그게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에게서는 우리가 못 본 측면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 짧았으니까 그분은 또 어떻게 쓸지 또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고 보니 진짜 스티브 잡스랑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아니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여긴 72년생인가? 71년생이고 스티브 잡스는 50. 그 몇 년생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을 때랑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스티브 잡스도 건강이 허락했다면 더 많은 걸 했을 텐데. 했을 텐데.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번역가님께서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같이 일하자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 관계에 그 관계를 제가 잘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이렇다는 뭐 이렇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관계를 쉽게 내치지 못해요. 직원들 못 자릅니다. 뭐 제가 뭐 사업을 잘한 건 아니고 결국 망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그런 적 없고 실제로 해고해야 될 시점을 놓친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다만 이제 뭐 알게 되는 거 지인으로 사귄다거나 그러니까 친구 그건 좋죠. 네. 세계 최고 부자인데 뭐 오케이죠. 아니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런 관계는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퀸스 대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외톨이였어요 고등학교 네. 시절에. 근데 정말 친하게 된 그 나베이드 페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집투 초창기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머스크가 부릅니다. 같이 일하자고. 6주 만에 그만두잖아요. 싸워서. 그때 페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머스크와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친구이면서 일을 하는 사이가 될 수는 없다. 일을 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자기는 친구가 되는 쪽을 택하겠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테슬라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주식이요? 네,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은 지금 사야 돼요. 그래요? 지금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400 간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270 몇 달러인데 여윳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많잖아요. 뭐 애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만약 하나를 딱 고른다고 하면 지금은 테슬라다. 그래요. 네. 지금 바로 왜냐면 이제 저는 400 이상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지금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네. 그것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왜 가냐?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머스크의 생각은 지구상의 인류의 문명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 우주에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그 미약하나마 촛불과 같은 의식을 인류가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의식이라는 거를 그걸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저기 웅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에 머스크가 이제 간다. 네. 자 이제 신청하라. 음. 자원자 뽑겠다. 아. 가시겠어요? 아, 저는 지금은 못 갈 것 같고 한 70, 80 되면 왜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그 해저 탐사 음.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화성에 가는 게 뭐 비용이 적게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자원자를 뽑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머스크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머스크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딜 수도 있겠죠. 네.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면 뭐 어쨌든 머스크 같이 탄다면요? 예,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첫 발을 내딛는다면 닐 암스트롱처럼 다양한 닐 암스트롱처럼 그러면 이 인류 역사에서 영웅적인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근데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네. 충분히 그 기술적으로 뭐 완성을 해서 네. 갔다 올 겁니다. 지금 대략 추정하건데 9개월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아,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안타깝게 그 유고 평전을 남기고 죽게 되었는데 그 나이대랑 이제 일론이랑 나이대가 거의 비슷한데 둘의 공통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두 책을 다 번역을 하셨으니까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통점은 다들 알고 계신 겁니다. 천재적이면서도 냉혈한 같은 측면이 네. 있다는 거. 그리고 현실 왜곡 능력. 현실 왜곡 장이라고 하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많이 발휘하는 거. 네. 다들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물론 100% 그런 건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와 가깝게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또 중요한 공통점이 강박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박장애라는 게 장애 아닙니까? 네. 근데 둘 다 그게 바람직한 사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박적으로 매달려서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니까요. 해결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토하잖아요. 네. 화장실 달려가 토하고. 맞아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설계하고 디자인에 좀 집중하는 편이었고 머스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조까지. 기본 과학과 공학 그리고 제조. 잡스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매일 드나들었지만 공장 중국의 아이폰 공장은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 적이 머스크는 많이 테슬라 공장 그렇죠.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공장의 그 현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바로 공장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게 차이점이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잡스가 그래도 더 나은 부분은 인간관계, 교감 능력, 사람에 대해서 공감. 그분도 엄청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끝으로 왔는데요. 예. 그 번역가님께서 보실 때 일론 머스크를 좀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뭐 짧게라도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를 묘사하는 말이 뭐 천재다, 괴짜다, 사기꾼이다, 뭐 무슨 몽상가다. 사실은 다 어느 측면에서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다 맞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서부터 완전 자유주행은 1년 안에 된다. 내년에 된다. 그게 몇 년 전서부터거든요. 네. 완전 자유주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기 아니야.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책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집념이 우주적이다. 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집념이다. 아, 맞아요. 그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도 이거 읽어보고 와, 이게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를 좀. 그 아이작슨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하고 머스크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둘 다 여러 측면이 있고 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일종의 패키지처럼 어떤 결과를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어쩌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말도 인용을 합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말은 책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열릴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메타의 주커버그랑 3판 격투기 싸움. 열릴까요? 만약 성사가 된다면 만약 성사가 된다면 누구한테 걸까요? 저는 머스크한테 봅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저커버그가 주짓수 맞아요. 아마추어 1인자 1등. 대회 나와서 1등을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상당한 실력이죠. 그럼,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주짓수가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네. 싸움 기술이죠. 꺾기 같은 거. 우리가 뭐 종합격투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머스크한테 거느냐? 고통의 감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반은 농담입니다. 때리는 놈이 지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머스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암바가 걸렸다, 네. 팔꺾기가 걸렸다, 부러져도 항복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러뜨린 놈이 겁먹게 돼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스크가 이긴다. 그렇군요. 그 주짓수의 달인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1인자는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건 주짓수를 할 때건 많이 꺾여봤겠습니까? 많이 져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감내 수준이 아무래도 머스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스크한테 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그 자서전에서 얼마나 그 집념과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그 고통의 순간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번역하시면서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느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르구나.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역시 확실히 그냥 범인이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예요? 제가 질문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한번 어떤 뭐냐면 네. 계속 지금 이제 옹달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하고 그랬는데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네. 옹달 선생님과 네. 그리고 여기 그 옹달 책방의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월터 아이작슨에게 전기를 쓰자고 제안했을 때 월터 아이작슨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네. 당신은 지금 경력에 한창 때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뭘 벌써 전기를 쓰느냐 라고 돌아섰습니다. 네. 그런데 잡스의 부인이 붙잡았어요. 네.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추장함. 네. 말리기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 동의하고 전기를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극죠. 그럼 일론 머스크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네요. 한창 경력이 한창 때고 할 일도 많이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월터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썼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설마 뭐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저도 모릅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정답은 없는 질문입니다. 야, 그러네요. 네, 한번 독서하시면서. 저 근데 지금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 왜 한번 이게 뭐 같아요? 아니 만약에 그 변호사님께서 네, 당신은 경력이 진행 중인데 네, 그렇게 단서를 다셨다면 네. 그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볼 때 아까도 그 디자인 설계에서 제조까지 나간 인물이고 제가 볼 때 그 또 스티브 잡스가 그 코카콜라 CEO 데리고 올 때 평생 너 철탕물이나 팔 거냐고 예, 그러면서 그렇죠. 예. 더 큰 꿈을 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스티브 잡스가 대단하다 쳐도 이거 좀 안티를 만들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약간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 뭔가 그 사업의 그 범위가. 그러니까 SNS 메타 이런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60억 명을 하나로 이끌고. 근데 이거는 약간 화성 이런 뇌 구조, 이거 뭔가 뇌 구조가 달라. 다행성종 이런 거는 약간 한 세대 더 지나서 하는 고민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맞는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많이 이룬 거죠. 많이 이뤘으니까. 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런 것,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들께서 다 나름대로 어떤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답은 없으니까요. 네. 저 나름대로 답은 하나 있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열어두고 싶습니다. 오픈 엔딩.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평전이 두꺼워서 저런 책 사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읽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한결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을 대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큰 작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진환 번역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네 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